세제 개편안이 우리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특히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양도소득세로 인한 흔들림을 경험했었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청원, 반대하는 청원도 지금 1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분석부터 해주신다면요. 일단 팩트부터 보자면은 지금 나온 거는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좀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을 좀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많은 주주,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1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되면은 연말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수급 관점에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어서 봐야 될 거는 배당이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에 많이 배당을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바뀌어서 이제 다시 3월 배당, 2월 배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게 하향 조정이 된다면은 연말에는 매도하는 물량이 많이 나올 테고 그러면은 연초에는 다시 이제 매수하는 그런 계절성 요인이 조금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 대주주 요건만 보자면은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조금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금융소득을 얻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주주 요건을 강화시키면은 연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도하는 물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 물량 때문에 이걸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욕구 자체를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 수급적으로 조금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내에서도 뭐 여당 내에서도 심지어는 해당 안건을 두고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개편 아니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있고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뭐 9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내용들이 수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이 되면 베스트고 어떻게 수정이 되면 워스트인지 혹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언급되어 있는 상황 자체만 네. 보더라도 상당히 좋지 않죠. 그렇죠. 대주주 양도세가 10억 원으로 되는 것 자체, 법인세 1%포인트 인상, 뭐 이 정도만 봤을 때 이렇게 부정적이다 정도로 보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만 조금 다시 좀 낮춰준다. 그러니까 뭐 10억 원이 아니라 뭐 30억이라든지 40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낮춰준다 하더라도 저희는 네. 좀 이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혹시라도 이거는 정말 모르겠지만 뭐 다시 뭐 금투세가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은 좀 더 이렇게 워스트 시나리오 쪽으로 가는 방향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워스트 시나리오를 정리하자면은 기존에 언급되었던 세제 개편안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그러니까 네. 10억 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인상하고 이게 워스트일 거고 좀 베스트 시나리오 쪽으로 가자면은 지금 이 기준 자체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그런 쪽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올해 하반기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았었는데 낮춰 잡는 부분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뭐 3,200선, 그러니까 뭐 전고점 수준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NH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는 3,600을 말씀드리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3,400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일단 이 세법 개정안 자체가 뭔가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고 말씀 네. 주셨다시피 어느 정도 9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을 하면서 그 논의 과정에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수정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코스피 지수 상단을 이렇게 하향 조정해야 될 그런 시점은 아니다. 뭔가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고 이게 더 우호적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기존 전망을 좀 유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도 상법 개정안이 완전히 이제 끝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연히 이제 세법 개정안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부분도 아직은 이제 논의되고 있고 통과될 예정이라서 이런 좀 긍정적인 주주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주가는 계속 좀 우호적이다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금요일장 급락을 했잖아요. 물론 우리와는 다른 이유였죠. 고용지표 충격이 있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뭐 우리도 내외적인 변수의 영향을 받고 미국 증시도 하락한 게 오히려 낫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지표의 쇼크에 대해서 그 원인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7월 달 비농업 고용 부분이 7만 3천 명으로 좀 집계가 되었는데 이게 전월치보다는 좀 올랐는데 예상치가 한 10만 명 정도. 그래서 이거보다 좀 이게 하회해서 네. 좀 지표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때 당시 똑같이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7월 달 수치가 한 48포인트 정도로 해서 전월치 예상치 조금 이렇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 경기가 조금 이제 둔화 쪽으로 가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금리가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그 PC 물가도 나오면서 금리 자체는 기준금리를 좀 이렇게 동결하는데 지표 자체는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침체 우려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이 좀 주가를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정도로 보고 있고요. 고용이 그 최근 6월까지 미국에서 상당히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 배경에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에는 이제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9월 말에 이제 예산이 이제 종료 시점이 있고 10월 달부터 새로운 이제 예산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주 정부는 좀 이렇게 일정이 다릅니다. 7월부터 새로운 일정 주 예산 시점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모든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5, 6월 달에 조금 이런 예산 쪽을 뭐 고용이나 정부 고용 쪽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용이 많이 이렇게 증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미국의 고용이었고 이제 7월 달부터는 그런 영향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아무래도 이제 채용하는 그런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7월하고 8월이 조금 정부 고용이 좀 줄어드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번 3분기에는 고용 지표가 조금 이렇게 둔화될 수 있고 이거는 결국에는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이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본다면은 쿠글러 이사가 또 조기 사임을 해서 이분이 또 매파적인 인사였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친 트럼프향 인사가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앞으로의 기조가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바뀌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저희 원래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PC 물가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 9월에도 동결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거의 예, 맞아요. 9월 달에 금리나 확률이 CME 페드 와치상에서 거의 5대 5였어요. 뭐 조금 뭐 금리 인하가 조금 높았는데 거의 뭐 비등비등한 상황이었는데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좀 둔화가 되고 쿠글러 이사가 좀 이제 사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제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또 이제 채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CME 페드 와치상에서 9월 달 인하 확률 자체는 지금 훨씬 9%. 그래서 상당히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9월 달, 12월 달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저희 하우스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9월, 12월 2회 정도 인하 가능성이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아무튼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달러가 또 금요일에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와 달러화에 대한 원화 또 1,400원까지 금요일은 올라갔다가 오늘은 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원 넘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달러 지수는 조금 하향 안정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셔야 될 거는 각국의 통화 정책인데요. BOJ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결국 ECB 같은 경우 금리 동결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고 있고 BOJ도 금리를 뭐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9월달, 12월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선진국, 미국 외의 선진국 국가들은 금리를 좀 높게 가져가고 네. 미국은 낮게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 자체도 1,400원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300원대 중반 초반까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저희는 좀 보고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라든지 미국의 제조업 지표 이런 게 좀 둔화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달러 약세를 좀 지지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시장이 금요일에 출렁이다 보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던 한 1년 5개월 만에 외국인이 최대치로 또 요즘에 순매수를 하고 있었잖아요. 순매도를 대규모로 또 했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1,400원 지난주 금요일에 좀 찍다 보니까 다시 외국인이 이제 이탈하는 거 아니냐, 1,400원대로 쭉 올라가면은 외국인은 이제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이 뭐 대선 이후에 많이 유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저희가 좀 이렇게 시계열로 살펴보면은 작년 고점이 한 36%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한 32.8%
6%. 오히려 낫네요. 엄청 낮아졌어요. 네. 뭐 이게 더 이제 연초에 더 떨어졌었거든요. 한 30% 초반대까지 낮아졌다가 외국인들 많이 유입되면서 32.6%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과거의 5년 평균이 한 33% 정도 봤을 때 그 평균보다 이제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제 뭐 외국인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팔 것만 남았다 이런 걸 두려워하는 그런 장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환율 자체가 조금 우호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논의 과정에서 이거는 조금 주주의 또 우호적인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이 조금씩 더 가시화되면은 외국인도 좀 유입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시즌도 이제는 중반을 또 넘어서고 있고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은 방산주들이 실적을 좀 많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적 시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KTNG, 뭐 네. 에코프로 시리즈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칠성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실적 자체는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적 시즌에 가까워지면서 하향하는 폭 자체는 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3분기가 조금 과대 계상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4분기는 언제나 이 빅패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올해 실적만 두고 봤을 때 올해 실적 전망치 자체는 조금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하향될 1~2% 정도 추가적으로 하향될 조정 여지는 남아있다 정도로 보는데 대체로 이제 그 7월 여름 3분기 시점 되면은 사실 올해 실적에 대비하기보다는 이제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에 투자자의 관심들이 많이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조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치 자체는 좀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그래도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들 가운데서 그렇다면 내년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할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대표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소비 쪽 네.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소비되는 거는 이제 내국인이 사는 소비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소비 쿠폰이 많이 이제 지급이 됐고 거의 90% 이상 지급이 되었다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특정한 이게 업종이나 품목을 이렇게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보다는 소비 쿠폰을 받으면 대체로 이제 소비 성향 자체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수 진작이 이러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문화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수 관련주 이런 쪽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소비를 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관광 특수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있어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음식료라든지 관광 관련된 뭐 면세점, 화장품 이런 쪽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장이 상승 탄력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하락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8%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내 제약 바이오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일단은 정책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관련된 이런 정책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업종에다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이후에 나올 것들은 이제 뭐 AI에 대한 투자 같은 정책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 독자 AI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모멘텀 관련된 AI주 저희는 주목을 해보고 있고 네. 오늘 마침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이 잘 가고 있는데 벤처 투자 정책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나올 예정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좀 코스닥 뭐 신성장 뭐 AI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에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아직 안 올랐는데 조금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에 필요한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